네, 그래서 시간에는 39페이지에 그 맨 밑에 있는 표, 잔액시산표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실습지에서도 잔액시산표를 가지고 만들었었죠. 그래서 그 실습지에 있는 잔액시산표를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자산이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동일합니다. 잔액시산표의 자산의 합계나 재무상태표의 자산의 합계와 같죠. 한번 실습지를 열어볼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잔액시산표를 만들 때 자산의 합계가 183만 원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도 180만 원이죠. 네, 여기서는 잔액시산표에서는 제가 비용까지 합쳤어요. 네, 비용 빼면 180만 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부채도 보시면 잔액시산표에 있는 부채나 재무상태표에 있는 부채가 다 기말부채이기 때문에 서로 같습니다. 자산도 같았어요. 그러나 자본은 우리 잔액시산표에 있었던 그 자본은 100만 원이었고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본은 자본금과 미처분 이익여금이 더해져서 자본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30만 원이었는데 36만 원이 됐죠. 그 6만 원의 증가 요인은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당기 순이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말 자본의 증가가 당기 순이익만 꼭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의 증가라는 것은 이런 영업 성과에 의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자본 거래를 통해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본 거래라는 것은 기업이 신주를 발행하는 거죠. 그리고 주주가 신주를 사주죠. 그러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기말 자본의 증가가 언제나 영업의 성과인 당기 순이익 부분만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래에서는 1년 내내 그런 자본 거래가 없었습니다. 순수하게 영업활동만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당기 순이익만큼 기말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하는 얘기죠. 네. 그리고 잔액시산표의 수익을 보면 손익계산서의 수익의 합계와 똑같듯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 우리 실습지에서도 시산표에 있었던 수익과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일치합니다. 그리고 시산표에 있었던 비용과 또 역시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이 일치하죠. 왜 그러냐면 잔액시산표에서도 총수익과 총비용이었고 손익계산서에서도 총수익과 총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결산 전에 만들었던 이 잔액시산표와 그 다음에 결산 후에 만들어진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서로 상호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론 시험을 대비해 가지고 재무제표의 종류 요 5개는 암기가 필요하시죠. 네. 그리고 그 재무상태표란 무엇이며 손익계산서란 무엇인지 여기 요약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보고서이고 손익계산서는 기간 개념이라는 거죠.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이다.
그래서 경영성과 하면은 손익계산서가 여러분이 탁 떠올려야 되고요. 재무상태 하면은 재무상태표라는 재무제표가 딱 떠올르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경영성과라는 것은 어느 시점의 성과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기간이 표시가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손익계산서에는.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몇 월 며칠 현재라고 표시가 돼요. 몇 월 며칠 현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도전 프로그램에 있는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양식이 있으니까 한번 꺼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를 보겠는데요. 이렇게 12월 달로 조회를 해보면 지금 아직 장부 마감이 안 끝났어요. 이 회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에러가 나 있는데 지금 상태로 그냥 양식만 보는 거고요. 이거는 지금 조회, 컴퓨터 화면으로 조회하는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이것을 외부에 공표할 때는 인쇄 화면으로 공표를 해요. 인쇄 화면. 그래서 이렇게 인쇄된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한번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중앙에 재무제표 이름이 보이고 밑에 제5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자산과 저 밑에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밑에는 몇 월 며칠 현재. 그리고 이게 비교식이기 때문에 단기와 전기를 같이 지금 비교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비교식으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기 거를 작성할 때도 전기 거를 옆에다 넣어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4기는 2019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 화면은 모니터로 보는 화면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외부로 보낼 때는 외부에 공표할 때는 인쇄 화면으로 공표를 한다. 손익계산서의 윗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타이틀이 손익계산서. 밑에 제5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항상 기간 개념으로 보고가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약에 반기로 결산을 한다 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라고 표시하는 거고, 손익계산서가 그렇게 되는 거고, 재무상태표는 2020년 6월 30일 현재라고 날짜를 기록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이런 부분을 제가 왜 강조해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는, 살짝 바꿔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를 설명하는데, 일정 시점에 기업의 경영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보고서다. 이렇게 보면은, 세심하게 안 보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들려요. 경영성과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세심하게 보면, 틀렸습니다. 일정 시점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는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거다. 그러나 재무상태표는 시점이다. 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나머지는요, 우리가 작성하는 걸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네, 나머지 세 개는.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주시는데, 자,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이것도 기간입니다. 현금 흐름표도 손익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에 관한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현금의 유입과 유출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냐면은 현금 출납장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금 출납장이라는 것은 날짜 순서대로 10월 달 거다 그러면 10월 1일은 어떻고 10월 2일 날은 어떻고 그래서 날짜별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는 것은 현금 출납장이죠.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러나 현금 흐름표는 여기서 말하는 재무제표로서의 현금 흐름은 날짜별이 아니라 1년 기간 동안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사업의 어떤 목적별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으로 구분을 해요. 기업의 활동을 재무활동, 돈을 빌리고 갚고 하는 재무활동, 투자활동, 기계를 유형자산, 공장의 시설을 신규 투자했다 이런 표현 하시죠. 예, 노후화된 장비를 새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투자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이것만 투자활동이에요. 물론 부동산 투자도 투자활동이에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 투자하는 것도 투자활동이에요. 그것만 투자는 아니고 시설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활동. 그래서 투자활동을 위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은 어떻게 되었는가. 또 하나는 영업활동. 영업활동이라는 건 뭘까요? 만약에 가구를 만드는 기업이다. 그러면 가구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하는 일련의 활동이 영업활동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그 성격별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것이 현금 흐름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네. 자본변동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자본의 크기와 일정 기간의 자본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네. 이것도 일정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 그러니까 재무상태표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본의 변동에 관한 보고를 해준다 하는 건데, 이 자본의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자본의 구성에 대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법인의 자본은 꽤 복잡합니다. 법인의 자본이 크게 5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 카테고리 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는가, 그런 이 자본의 변동에 관한 보고를 보여주는 것이 자본 변동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노트랑 같은 거예요. 노트.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표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주석은 노트, 설명문 같은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재무제표에 어떤 해당되는 과목이라든가 또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거기다가 번호를 붙여가지고 별지로 추가적인 정보를 보여주는 보고서다. 그래서 양으로 보면은 주석이 양이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상장 기업들의 그 재무 제표를 끝까지 잘 보려면은 이 주석까지 다 읽어봐야 여기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그 금액이 숨겨져 있는 비하인드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주석에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주석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는 계정 과목과 숫자로만 표시하잖아요. 근데 좀 더 거기에 뭔가 더 밝혀야 될 내용이 있다. 이런 것은 주석에서 밝혀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암기가 필요하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 1부가 이제 끝났고요. 다음에 제 2부에서는 좀 더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한 우리가 회계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여기다 정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그러면 자산이 뭐냐? 그 자산의 내용을 예를 들면 현금, 상품, 건물 이런 게 자산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타인에게 갚아야 하는 부채. 그럼 부채가 뭐냐? 외상매입금, 차입금 등이 부채라는 얘기죠. 이 괄호 속에 있는 게 계정 과목이라는 말이죠. 부채가 2개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보다 훨씬 많죠. 개정 과목이.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암기하시라고 제가 인수해드렸죠.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본. 이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현재 시점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재무상태표. 자, 그렇다면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어떤 중요한 기준이나 또는 재무상태표의 등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정리를 했는데요. 자,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이나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해서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네. 1년 자산과 부채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아까 여기 손익계산서였나요? 네. 재무상태표로. 네. 재무상태표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산을 말이죠. 유동자산 30억, 비유동자산이 되게 작은 회사네요. 예, 3억 이렇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하더라 이거예요. 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부채. 자, 부채를 1. 유동부채 7억, 2. 비유동부채 2억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보시다시피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1년 기준이거나 정상적인 영업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 구분을. 그래서 1년 기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산 같으면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자산이죠.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거. 네. 그러면 현금은 당연히 이미 현금이니까 당연히 유동자산이겠네요. 그러면 외상매출금 같은 걸 보자 이거예요. 외상매출금. 거래처에다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어요. 우리가 보통 외상 줄 때 내년에 받겠다고 외상 주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외상 준다 그러면 다음 달 정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외상매출금도 당연히 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 1년. 자, 그러면 1년은 이해를 했는데 정상적 영업주기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영업을 하든 간에 어떤 특별히 무슨 재난이 왔다든가 나라에 전쟁이 터졌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서는 일상적으로 영업주기는 뭐냐? 제조업이다 그러면 원재료를 사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놔가지고 팔려서 다시 돈이 만들어져서 다시 원재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 한 사이클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키보드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쳐요. 네. 키보드 제작 회사. 그러면 키보드를 만들려면 원자재를 사야죠. 네. 사가지고 공장에서 조립도 하고 테스트해서 포장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이제 팔리죠. 그러면 다시 팔린 돈으로 비용도 쓰고 다시 재투자해가지고 원료 사서 또 만들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한 사이클이 바로 정상적 영업주기예요. 특정한 업종 몇 개를 제외하고는요, 정상적 영업주기가 거의 다 1년 안에 다 들어옵니다. 예. 1년에 한 바퀴도 돌릴 수 없는 직종이다 그러면 뭔가 특이한 직종이에요. 예를 든다면 아파트 건설. 네. 아파트 같은 거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뭐 2년 3년 걸리는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영업주기가 정상적 영업주기가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서는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을 1년으로 따지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것은 유동자산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을 다 지어가지고
이제 완공이 되는 그 시점까지만 현금화 들어올 수 있는 돈은 다 유동자산이다. 네, 이렇게 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집을 사겠다고 소비자들이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할 때는 어때요? 언제 잔금 주겠다고 다 약속해 놓은 거죠? 예. 그 정상적인 영업주행에 그 돈 들어올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거 다 회사 자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예. 영업주행에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기준이라는 말은 아까 자산에서는 1년 안에 현금화가 된다고 했다면 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그게 유동부채인 거죠.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따져야 되는 기업에서는 정상적인 영업주기가 만약에 2년이라면 2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유동부채에 넣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은 1년 기준이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를 일부 업종에서는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유동성 배열의 원칙을 지킵니다.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여러분 작은 항목 아닙니다. 가끔 어떤 시험에 보니까 유동성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런 보기를 딱 넣어놨더라고요. 그거 틀린 거예요. 유동성이 큰 거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자산을 봐볼게요.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당좌자산을 먼저 쓰고 밑에 재고자산을 2번 이렇게 썼어요. 당좌자산은 곧 배우시겠습니다만은 판매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하고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판매해야 현금이 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현금화가 더 빠르겠어요? 당좌자산이 빠르죠. 안 팔아도 이미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재고자산은 시장에서 거래가 성사가 되어야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당좌자산이 더 유동성이 빠르다. 그래서 당좌자산이 1번, 재고자산이 2번으로 들어요. 그 다음에 당좌자산 안에서도 현금을 맨 위에 써요. 현금이 가장 유동성이 빠른 거니까. 그 다음에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이런 순서가 그런 유동성을 의미하고 배열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라는 거,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산과 부채 중에 아까 말씀드린 개정 과목 중에 예를 들면 자산에서 외상매출금 그리고 부채에서 외상매입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채에서 외상매입금.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와 거래처 간 사이에 거래처 사이에 일방적으로 매출만 하는 거래처도 있을 수 있으나 매입과 매출을 동시에 하는 거래처가 있을 수도 있죠. 서로 우리 상품은 거래처가 사주고 또 거래처의 상품을 또 우리가 사서 써야 되는 그런 매입 매출 동시 거래처의 경우에는 외상 매출금도 존재하고 외상 매입금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상계하여 표시한다는 건 뭐냐면 외상 매출금에서 외상 매입금 빼고 그냥 약식으로 표시하는 셈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칙은 총액 표시 원칙이다. 그 다음에 주주와의 거래에서의 자본잉여금과 영업활동에서의 이익잉여금 이거는 구분해라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의 잉여금이라는 것은 남은 돈이라는 얘기죠. 남은 돈. 근데 남은 돈이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거. 당기순이익이 늘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본잉여금은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걸 자본거래라고 해요.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싸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나하고 또 카카오 그룹의 무슨 게임 회사 하나하고 공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회사 주식이 액면가가 한 주당 5,000원이란 말이에요. 5,000원. 그런데 발행을 할 때는 뭐 15만 원에 만약에 발행을 했다. 예. 이렇게 발행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발행했을 겁니다. 그러면 액면가 5,000원이라는 건 뭐냐면 그 주주에게 우리 회사 자기 자본에 대해서 5,000원만큼의 지분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돈은 얼마 받았어요? 15만 원. 15만 원 받고 지분은 5,000원 주는 셈이네요. 그게 바로 자본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남긴 겁니다. 예, 요 차이가 14만 5천 원이 이익 남긴 거예요. 기업은 그냥 이익이 생겼죠. 그것과 돈 영업활동에서 제품 팔아서 이익을 얻은 이익여금은 구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 여기 이 재무상태표 작성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기준 4가지 여기 있습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재무상태표 등식 너무 중요합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예.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예. 꼭 알아두시고 또 자본을 구할 때는요. 자본을 구할 때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여기서 위에서 설명할 때 자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자본이라 한다. 네,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입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의 구성을 이 표로 했는데 너무 복잡해 보여요. 자,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제 뒤에서 이것들이 개정으로 딱 정리된 그림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문장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려면 좀 복잡스러우니까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림을 머릿속에 자꾸 스캔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것도 표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표를 보고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본 5가지로 분류됩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2개의 이익여금. 이 중에서 아까 페이지에 주주와의 거래에서의 이익인 자본잉여금하고 영업을 통한 이익인 이익잉여금은 구분 표시해라 하는 말도 나왔었죠. 뒤에 잉여금으로서 잉여금이라는 말은 같지만 앞에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했죠. 자,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의 구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요거는 이미 앞에서 유동과 비유동을 분류할 때 1년을 기준으로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했던 말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동과 비유동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읽어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과 부채 정리는 끝나고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이 표를 여러분이 좀 표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표의 양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밑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본금에서는 그냥 여기만 이렇게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이 있다. 여기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본금에다가 주식의 액면 금액을 말한다. 여기 여기 중요합니다. 자본금은 주식의 액면 금액이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 쪽에 한번 줄을 그어볼게요. 개정 과목이죠.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 이런 개정 과목이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정 과목이에요. 예, 개정 과목이 분류가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본 조정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본 조정은 역시 개정 과목입니다. 자기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이 자본 조정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네. 자, 주식 선택권하고 요건 그냥 건너뛸게요.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라도 이것도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건데 시험에 거의 언급이 없으니까. 그러나 감자 차손, 네, 요거는 많이 나오는 개정 과목이니까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래서 자본 조정 개정 과목은 요 4개 정도는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예. 개정 과목들이 하나같이 다 어렵고 복잡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도 역시 개정 과목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첫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예. 우리가 이 개정 과목 이름 중에서요, 손익이라고 되어 있는 개정 과목 이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두 개가 합쳐져, 두 개의 개정 과목을 하나로 통합해서 표시할 때 그냥 손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하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예. 그래서 평가 손실과 평가 이익을 하나로 표현하려고 평가 손익 이렇게 했어요. 평가 손익.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두 개입니다. 개정 과목이. 손실과 이익이 다 뭐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자본 개정 과목이다 이거예요. 두 개가 다. 자, 해외 사업 환산 손익도 해당이 됩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해외 사업 환산 손익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돼요. 또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 이것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겁니다.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요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재평가 잉여금이죠. 잉여금. 아까 이익, 자본 잉여금에 요 잉여금도 있었죠. 이거 재평가를 해서 잉여금. 재평가했더니 돈이 남더라.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랐다. 자,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뭐예요? 손실과 이익. 평가했더니 손실도 나오고, 손실이 나올 수도 있고, 이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손익이 다 자본이에요. 그런데 재평가 잉여금은 여기 재평가 손실은 없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자산의 재평가 쪽에서 공부할 때 이게 나오면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개정 과목을 정리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은 역시 개정 과목인데요.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 또는 여기 미처리 결손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미처리 결손금. 네, 미처리 결손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서로 상계 처리해버립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었던 회사가 그 다음에 만약에 손실이 났다. 그러면 두 개를 다 존재시키는 게 아니라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바로
대체돼 버리고요. 미처리 결손금의 잔액이 있다는 것은 예, 과거에도 이익이 난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즘은 지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요게 있거나 아니면 요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존재를 할 것인데 예, 미처리 결손금이 있는 회사는 좀 어려운 회사죠, 굉장히. 자, 그래서 개정 과목 이 5개의 카테고리 개정 과목 안에 이렇게 세부적인 개정 과목이 있다는 것을 꼭 암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개정 과목만 아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거의 존재가 뭐냐는 겁니다. 우선 여기다가 이제 요렇게 이렇게 줄을 치셔가지고요. 예, 여기다가 주주와의 거래. 주주와의 거래. 죄송합니다. 맞네. 예. 주주와의 거래 맞아요. 요 세 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기업과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주식거래. 예. 주식을 발행했던지, 우리 회사 주식을 시장에서 사왔든지, 아니면 다시 팔았든지. 그건 주식을 사오면 주주한테 사오는 거죠? 다시 팔면 산 사람이 또 다시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는 모두 주주와의 거래입니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은 주주와의 거래.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거. 이거는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에요. 네, 자산의 평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재평가, 잉여금. 평가자 들어갔죠. 여기 해외 사업을 환산했다는 거예요. 환산, 환율 차이. 네.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예, 그래서 다 평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일종의 환율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거, 기타 포괄적인 누계에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모든 자산의 평가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익잉여금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여기는 영업 성과. 예. 우리 기업의 본래의 목적인 영업 성과에서 나오는 이익이 이익잉여금입니다. 영업 성과로 나타낸 이익. 자, 그래서 이렇게 5개를요, 3그룹으로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주주와의 거래, 자산평가, 영업성과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또 다시 자본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자, 아까 자본금은요, 기업이 그 운영자금을 모으는 방법 중에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상증자라고 하는데요. 유상증자로 인해서 자본금이 증가해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이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액면 금액. 그래서 아까 액면 금액에다가 표시하라. 또 자본금이 유상증자도 있지만 무상증자도 있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증자에는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있다. 그래서 무상증자는 뭐냐면은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겁니다. 네. 배당의 효과가 있어요. 배당. 네, 무상증자. 그래서 들어오는 자산은 없지만 기업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이에요. 우리가 자본의 증가는 대변의 자본금이란 말이에요. 자본의 증가. 근데 꼭 거래의 결합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죠. 만약에 주식을
현금으로 발행했다고 그러면 발행하고 현금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해가지고 성립이 되죠. 그런데 그럼 무상증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주식을 줬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이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이익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네, 무상증자는. 그래서 무상증자 할 때는 나중에 그런 예제가 뒤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대변에는 자본금, 차변에는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 간의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자본 간의 변동이 일어났죠. 이익잉여금은 줄어들었고 그 영업 성과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 주주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돈으로 돌려줬나요? 주식으로. 그러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은 주식 발행과 관련된다. 무조건 주식 발행입니다. 주식 발행. 다음에 두 번째 자본잉여금을 보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자, 자본금이 주식 발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본잉여금도 내용을 보면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예, 증자, 감자,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요. 주식을 소각시키면 감자입니다. 그래서 증자나 감자를 할 때 주주와의 거래가 발생을 하는데, 예, 그때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 자본잉여금이에요. 자본금보다 더, 즉 액면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면 그게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이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주만 발행을 했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봉전자가 오늘 신주 한 주를 2만원에 현금 발행했습니다. 근데 설봉전자의 액면가는 주당 5,000원이에요. 근데 한 주를 2만원에 발행합니다. 그러면 현금이 차변에 얼마 들어오냐면 2만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차변에 현금 계정 차변에 기록해야 되죠. 자, 대변에 아까 액면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본금으로 기록한다고 그랬죠. 5,000원은 자본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은, 예, 자본의 증가예요. 자본금 대변에, 자본금 계정 대변의 금은, 예, 기록하는 것이 자본의 증가죠. 그럼 나머지 15,000원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이게 지금 아까 자본잉여금에 있는 주식 발행, 예, 그렇습니다. 초과금입니다. 15,000원. 이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으로서 자본 계정 과목이니까 대변의 자본 계정 과목은 증가죠. 그래서 자본 증가에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2만원 증가, 자본 2만원 증가, 이런 교환 거래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뭐가 다 해결됐느냐? 자본금 해결됐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 이 자본잉여금도 여러분이 하나 알게 됐다 이겁니다. 네? 자본잉여금. 자, 그렇듯이 자기 주식 처분이 감자차익,
자기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자기에게 발행한 게 아니라 외부에 발행했던 주식을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그 회사가 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우리가 2월 달에 이렇게 코로나가 심하게 왔나요? 그때 일부 기업에서 대기업에서 실제로 삼성전자라고 그랬나요?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주식을 작전상 사들입니다. 그냥 놔두면 떨어져요. 비관하니까 이게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사들입니다. 뭐 돈이 여유가 많으면 계속 그걸 가지고 있겠으나 이게 일단 비상사태니까 사들였는데 운영자금 쓸 돈을 주식을 자기 주식을 샀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괜찮아지면 잠잠해지면 다시 살살 이제 돈 써야 되니까 주식을 팔아야 되겠죠. 그럴 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살 때 예를 들어서 한 주당 10만 원씩 샀어요. 막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싹 사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조용해졌어요. 어느 정도 차분해졌어. 뭐 가격이 좀씩 오르고 있어요. 그때 팔려고 했더니 15만 원이 됐네. 그럼 뜻하지 않게 5만 원씩 이익이 생긴 거죠.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자, 그래서 감자 차익도 있고요. 뒤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또 감자 차익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개정 과목을 외우셔야 된다. 자, 우리 자본 분류를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나머지 거 좀 더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